안녕하세요. 밤하늘 사연방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3이 된 할머니입니다. 이런 곳에 편지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첫 줄을 쓰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지요. 볼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러다 그냥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요. 제 인생이 드라마였다면 아마 시청률이 꽤 나왔을 겁니다. 눈물도 있고 배신도 있고 기가 막힌 반전도 있고 그리고 뜻밖의 해피엔딩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제 진짜 삶이라는 게 가끔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제 나이 43이었습니다. 43세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119를 부르고 병원 가고 응급실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뇌출혈입니다. 많이 위중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뇌출혈이요? 우리 남편이요? 어제 저녁에 된장찌개 2그릇이나 드셨던 그 양반이요? 텔레비전 보면서 제가 리모컨 가져갔다고 투덜대던 그 사람이요? 남편은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무너지면 재현이가 무너진다고. 13살짜리 아들이 엄마 얼굴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이 어찌나 크던지 어른들 틈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저는 웃어 보였어요. 억지로 입꼬리 올리면서. 괜찮아, 재현아. 엄마 있잖아. 그 말을 하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수돗물 소리에 묻혀서 얼마나 울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거울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재현이를 재워놓고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이상하게도 한참 멍하니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어봤자 밥이 나오나 어디서 쌀이 떨어지나.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눈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서 싱크대 옆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쓸었습니다. 부엌 바닥을. 새벽 2시에.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요? 근데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슬플 때 청소하는 것. 이 나쁜 버릇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남편이 남겨준 건 보험금 몇 푼과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한 채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붙들고 저는 30년을 버텼어요. 식당 주방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설거지하다가 손이 트고 트인 손에 소금이 들어가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아도 이를 꽉 깨물고 버텼어요. 그러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게 됐을 땐 아파트 청소 용역을 다녔어요. 빗자루 들고 다른 사람 집 복도를 쓰면서 나는 내 집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돈이 좀 모이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재현이한테 갔어요. 저는 구멍난 내복을 꿰매 입으면서도 재현이 잠퍼는 새 걸로 사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에 갈 때 신은 구두는 10년 된 거였는데 재현이 운동화는 매학기 새 것이었어요. 그게 다 좋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재현이가 대학 가던 날 저는 혼자 집에 앉아서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로요. 남편 영정사진 앞에 탁주 한 잔 따라놓고 말했어요. 재현 아빠, 우리 재현이 대학 갔어. 당신이 좋아하는 학교야. 내가 해냈어. 그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끝을 못 맺었어요.
그렇게 재현이가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 얌전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처음엔 저는 그때가 인생의 봄날인 줄 알았어요. 아들 결혼식 끝나고 혼자 집에 들어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재현 아빠, 이제 됐지? 이제 나 쉬어도 되지? 그때 저 나이가 66이었어요. 은퇴하고 혼자 아파트에서 지낸 지 한 2년쯤 됐을 때였어요.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할 얘기 있는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재현이는 목소리에 감정이 없는 편인데 그날은 뭔가 들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집에 와서 앉더니 대뜸 하는 말이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오래 생각했어.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 가게? 무슨 가게? 인테리어 자재 쪽이야. 나 회사에서 그쪽 일 오래 했잖아. 인맥도 있고 거래처도 아는 데 있고 이거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 엄마, 나 자신 있어.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재현이가 하도 자신만만하게 말하니까 또 설마 내 자식이 그것도 모르고 하겠냐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사실 부탁이 있어. 뭔데? 엄마가 지금 사시는 아파트 있잖아. 그거 팔아서 가게 차리는데 보태주실 수 있어? 엄마 혼자 사시는데 너무 크기도 하고 엄마 나이에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 대신에 엄마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부터 모실게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한테 기대셔도 돼요. 진짜로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셔야지. 그 말이요? 이제 저한테 기대셔도 돼요. 3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한테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아세요? 아프면 혼자 병원 가고 기쁜 일 있어도 혼자 기뻐하고 무서운 밤에도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이제 좀 기댈 수 있구나. 내 자식한테 기댈 수 있구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저 어머니 음식 솜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 김치찌개 맛을 제가 어떻게 따라해요. 호호. 그 웃음소리가 참 예뻤어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 웃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요. 결국 저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30년을 지켜온 내 집인데, 남편이 보험금 남겨줘서 장만했던 그 집인데, 근데 이제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이삿짐을 싸면서도 그냥 좀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아들 곁에서 사는 거구나. 이제 가족이랑 사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아들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북쪽을 향해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내 집이 있다는 것보다 내 가족이 있다는 게 더 좋았으니까요. 처음 1년은 나름 평화로웠어요. 아침이면 같이 밥 먹고 제가 반찬도 해놓고 수진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저녁도 차려놓고 재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좋아하는 국을 끓여놓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하는 것. 혼자 살 때는 밥하기가 제일 귀찮았는데 가족 생기니까 밥하는 게 좀 즐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가게는요. 재현이가 가게를 시작하고 6달쯤 됐을 때부터 집 분위기가 슬슬 달라졌어요. 재현이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말이 없고 밥도 잘 안 먹고 제가 말 시키면 짧게 대답하고는 바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엔 사업 초반에 힘든가 보다 했어요. 원래 처음은 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면서 재현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말수가 더 줄어들었어요. 밥 먹다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말 걸면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며느리 수진이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잘 웃더니 어느 순간부터 인사가 짧아졌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다녀왔습니다 한마디 하고는 바로 자기 방으로. 식사 때도 거의 말이 없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저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아니 30년을 혼자 살면서 눈치가 빨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 분위기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그냥 더 조심하고 더 조용히 있으려 했어요. 그러다 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은 날이 왔습니다. 재현이가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방에서 잠을 못 이루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 불 켜지지 않는 거실, 발소리 없이 소파로 가는 소리. 제가 방문을 살짝 열었더니 재현이가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코트도 안 벗고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재현아,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었고? 엄마, 가게 정리했어.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막상 재현이 얼굴을 보니까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부엌으로 가서 미리 해둔 미역국을 데웠어요. 밥 한 그릇 놓고 국 떠서 상 차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일단 먹어. 밥 먹고 얘기하자. 재현이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술 먹다가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먹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가게가 망하고 나니 집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하니까 제가 더 조심했어요. 말도 아끼고 외출도 줄이고 방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제가 있다는 걸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했어요. 이상하지요?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지내려고 한다는 게.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식사 때도 재현이 부부가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먹고, 화장실도 그 둘이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쓰고, 텔레비전 소리도 최대한 작게 하고, 전화통화도 방에서만 하고. 근데 어느 날 재현이 부부가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나 솔직히 무서워. 아, 나도 몰라. 생각하기 싫어. 아, 우리 진짜 어떡해. 대출이자의 생활비에. 그 뒤로 목소리가 낮아져서 잘 안 들렸어요. 저는 방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재현이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현아, 엄마가 내일 오래된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버스 타고 나갔다 올 텐데 10,000원만 줄 수 있어? 버스비에 밥 한 그릇 먹을 정도면 될 것 같아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 버스비 왕복에 순댓국 한 그릇 먹을 돈이에요. 재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귀찮다는 것도 아니고 화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서 뭔가 무거운 걸 느끼는 눈빛이었어요. 짐이요. 제가 그 눈에 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 나 요즘 진짜 돈이 없어. 카드값도 밀리고 대출이자도 있고 10,000원도 지금 어려워. 저는 그냥 아 그래 됐어 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 닫고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어요. 10,000원.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아서 가게에 넣어준 돈이 얼마인데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얼마인데 그 돈 다 줬더니 이제 10,000원이 없다고 해요. 10,000원 달라는 어미한테 눈치를 줘요. 그날 이후로 재현이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달라졌어요. 밥상에서 제가 뭔가 말을 꺼내면 재현이는 핸드폰을 봤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처음엔 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말했어요. 재현아, 엄마가 말하는데. 알아들었어. 그러면서도 핸드폰에서 눈을 안 떼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내가 낳은 자식한테 내 말이 공기가 되는 기분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거실에 나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드라마를요. 그런데 재현이 부부가 들어오더니 재현이가 리모컨을 집어서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재현아, 엄마 보던 거 있었는데 나 뉴스 봐야 해. 그게 다예요. 사과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돌려버렸어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텔레비전이 없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는 더 했어요. 수진이는 직접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했어요. 한숨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욕실 쓰고 나오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한숨을 쉬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한숨이 더 아프다는 거 아세요? 말은 그래도 반박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한숨은 어떻게 반박해요?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가 재현이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방 안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어요. 오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어머님까지 모시려니까. 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거잖아. 어머님도 어디 가실 때 있으시잖아. 오빠 친척들도 있고 우리가 꼭 모셔야 해? 아, 솔직히 어머님 여기 계시면 나 숨이 막혀.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뭐, 오빠도 힘들잖아. 우리 둘 다 힘든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방 안에서 이불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한 건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그 셋이 다 섞인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숨이 막힌다고요? 내 아들 집이에요. 내가 아파트 팔아서 보태준 그 돈으로 차린 살림인데 내가 여기서 숨이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재현이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현이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들어왔어요. 앉지도 않고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엄마도 이 집에서 불편하시잖아. 엄마 갈 데 없어? 친척 중에 같이 지낼 수 있는 데 없어? 아니면 엄마 친구 중에. 저는 재현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얼굴을 내가 낳았지. 이 아이 돌잡이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내가 이 아이 대학 보내겠다고 새벽에 교회 나가서 얼마나 빌었는지 알아요? 이 아이 대학 합격 발표 날 저 혼자 집에서 소리 지르며 뛰었는데 이 아이 결혼식 날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아이가 저한테 갈 데 없냐고 물어요. 없어. 엄마, 그러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대. 엄마가 알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재현아,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너 잘 되라고 집 팔고 있는 재산 다 줬는데 엄마 같이 살자고 잘 모시겠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나도 진짜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엄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방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랫동안요. 한참을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웃으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 미역국 끓였어. 재현이 좋아하잖아. 수진이는 냉장고를 열면서 말했어요. 아, 네. 그게 다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냉장고에서 뭘 꺼내더니 그냥 자기 방으로 갔어요. 저는 국자를 들고 서서 미역국 냄비를 바라봤어요.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그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국 속으로요. 아무도 안 봤어요. 짠맛이 하나 더 들어간 미역국이었겠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쓰레기 버리려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재현이 부부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어딜 가는지 둘이 같이 나오면서 서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재현이가 뭔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재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진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우리도 힘들고 엄마도 불편하시잖아. 엄마가 나가시는 게 저는 재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봤어요. 수진이는 시선을 피했어요. 재현이는 제 눈을 봤는데 그 눈에 미안함이 없었어요. 그냥 결론을 기다리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 부엌에 나가서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 나쁜 버릇이요. 슬플 때 청소하는 것.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을 쓸면서 43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남편 보내고 혼자 울던 그 밤이요. 그땐 적어도 내 집이었는데, 내 집에서 울었는데 지금은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뚝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나가자. 내 발로 나가자.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재현이 부부가 일어나기 전에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 영정사진. 그게 다였어요. 이 집에 들어올 때 짐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이사치 센터 부르고 박스가 25개였어요. 그게 이제 가방 하나예요. 메모를 써놨어요. 재현이한테. 재현아, 엄마 나간다. 딱 그것만이요. 더 쓰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못 쓴 거지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문을 나서는데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4월인데도 그날 새벽은 유난히 쌀쌀했어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불이 꺼진 아파트, 재현이 방 창문,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이길래 버스를 탔어요. 어디 가는 버스인지도 안 보고 그냥 탔어요. 종점까지 가면 누군가 내리라고 하겠지 싶어서요. 종점에서 내렸더니 낯선 동네였어요.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벤치에 앉았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새가 울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없는데. 그날 이후 제 생활이 시작됐어요. 노숙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오래된 지인분이 쪽방을 소개해 주셔서 거기서 지냈어요. 보증금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화장실은 공용, 부엌은 복도에 있는 간이번호 하나. 그게 제 집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였지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폐지 줍는 것을요.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졌던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있어요. 그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창피함도 사라지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창피함도 없어지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리어카 끌고 나가요. 아파트 단지 앞에 쌓인 박스 줍고, 편의점 뒤에 쌓인 거 줍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뒤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게 오늘 밥값이니까요.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맞으면서 다녔어요. 폐지가 젖으면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박스 위에 비닐을 씌우면서 제 몸은 그냥 맞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젖은 머리카락, 빨개진 손, 굽어진 허리. 저도 모르게 거울한테 말했어요. 정순아, 이게 뭐니 이게. 그러고는 웃었어요. 울어야 하는 상황인데 웃음이 나왔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면 오히려 웃음이 나오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제가 폐지를 리어카에 잔뜩 싣고 고물삭 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4월인데 그날따라 바람이 좀 불었어요.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허리 굽혀 리어카 끌면서 걷고 있는데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이야? 처음엔 제 이름인 줄 몰랐어요. 얼마 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본 건지. 재현이도 저를 엄마라고만 했고 며느리는 어머님이라고만 했으니까요. 제 이름 정순이. 그 이름을 누가 부른 게 얼마 만인지 몰라요. 고개를 들었더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오빠?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 오빠 이름은 정혜예요. 저보다 3살이 많으니까 올해로 76이에요. 제가 20살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오빠예요. 그때 저는 이 오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설렜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살면서 각자의 길을 갔어요. 저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오빠도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 오빠를 제가 다시 만난 건 딱 10년 전이었어요.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오빠는 그때 이미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사업을 해서 꽤 성공했다고 했어요. 애들도 다 독립해서 나갔다고요. 그때 오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순이야, 나랑 같이 살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나 재현이 있잖아. 내가 그러면 재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때 재현이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 아이한테 흠이 될까봐 제 행복을 접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빠가 거기 서 있어요. 폐지 리어카를 끌고 있는 초라한 제 앞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모습을 하필 이 사람한테 들켰다는 게. 리어카를 뒤에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되나요? 이미 다 봤죠. 오빠가 저한테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리어카 손잡이를 슬쩍 가져가더니 내가 밀게. 아니야, 오빠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됐어, 내가 민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밀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요. 고물산까지 걸어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몰라요.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고물상에서 폐지값 받고 나오는데 오빠가 물었어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아침을 못 먹었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오빠는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는 어디 들어가자. 그렇게 둘이 근처 설렁탕집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국물이 앞에 놓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배가 고팠던 거겠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오빠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저는 처음엔 대충 얼버무리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다 말해버렸어요.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팔고 그 아들이 나에게 한 집과 폐지를 줍게 된 사연을. 오빠는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도 내려놓고 그냥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오빠가 말했어요. 순이야, 나한테 와. 뭐? 나랑 살자. 이번엔 거절하지 마.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뜨거운 설렁탕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오빠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그런데 그 눈빛이 여전히 제가 20살 때 보던 그 눈빛이더라고요. 오빠, 나 갈 데 없어. 그 말이 전부였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제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더니 그럼 가자.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오빠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넓었어요. 제가 살던 북쪽 창문 작은 방이랑은 비교도 안 됐어요. 거실이 환하고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고 작은 마당도 있었어요.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는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해서 꽤 성공한 분이었어요. 이미 자식들 집도 사줬고 당신 노후 준비도 다 해놨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어색했어요. 오빠는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오빠는 매운 걸 못 먹는데 저는 청양고추를 밥에 얹어 먹는 스타일이고. 야, 순이야, 거기다 또 고추 얹어? 속 안 쓰려? 오빠는 어른이 돼서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아? 야, 어른이면 다 매운 거 먹어야 되냐? 임마? 임마는 뭐야, 임마는? 티격태격 하는 게 이상하게 재미있더라고요. 아들 집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 가는 대로 말을 해도 됐어요. 그게 얼마만인지. 오빠는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커피가 이미 내려져 있어요. 오빠가 일찍 일어나서 미리 타놓거든요.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파스 가져와서 붙여주고, 무거운 거 들려고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쑥 가져가 버려요. 재현이 엄마만 하던 제가 30년 만에 여자가 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새삼도 공감이 되는 요즘이에요. 남들 얘기라고만 생각했던 황혼 로맨스가 저에게도 일어났네요. 드라마처럼.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먼저 나가요. 오빠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거든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오이, 물 한 번 주고 잎사귀 들여다보고 얼마나 컸나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이 작은 즐거움이 3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재현이 키우고 돈 모으고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텃밭에 물 주는 게 이렇게 좋은지도 몰랐고요. 어느 날 오빠가 마당에 나와서 저 옆에 쭈그리고 앉더니 야, 이거 오이 아니야? 언제 이렇게 컸어? 어제보다 훨씬 컸지? 내가 물 열심히 줬거든. 오이가 크면 내가 냉국 끓여줄게. 그거 내가 잘하거든. 오빠가 요리를 해? 웃기고 있어. 야, 나 오이 냉국 하나 진짜 잘해. 두고 봐. 오이 냉국 자랑을 하는 76 할아버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웃음이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깔깔 웃는 웃음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요. 그날 저녁 노을이 참 예뻤어요. 빨갛고 주황빛이 뒤섞인 서울 하늘이요. 그 노을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저는 그냥 한참 서 있었어요. 노을이 저렇게 예쁜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그동안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폐지 주울 때는 허리 숙여서 땅만 보고, 아들 집에 있을 때는 눈치 보느라 주변을 잘 못 봤고,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얼마만인지. 오빠가 옆에 와서 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노을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좀 쉬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오빠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어요. 재현이요. 간간히 소식이 들려요. 여전히 형편이 어렵다고 해요. 그 후로 이것저것 해봤지만 잘 안 된다고. 며느리 수진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말도 들려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재현이한테서 연락이 와요. 엄마 나야, 잘 지내? 처음에는 그 말이 반가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 꼭 따라오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엄마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조금만이라도. 저는 요즘 또 저를 원망해요. 이런 아들로 키워낸 저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10,000원 달라고 했을 때 받았던 그 눈빛이 생각나요. 나가라는 말이 생각나요. 창문이 북쪽을 향해 어두웠던 그 작은 방이 생각나요. 비 맞으면서 폐지 지키던 그날이 생각나요. 저는 요즘 아들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모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 전화를 안 받다니. 근데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줬어요. 40년을 줬고, 집을 줬고, 마지막 재산까지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받은 건 10,000원의 눈치를 받고, 나가라는 말을 받고, 며느리 한숨을 받았어요. 만약 제가 오빠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비참한 마지막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지금도 있어요. 이 나이에도 어디선가 재현이가 밥은 먹고 사는지 자다가 생각날 때가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 마음이 저를 망가뜨려 왔다는 것을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70이 넘어서야 그걸 배웠어요. 너무 늦게 배웠죠. 저는 정말 기적처럼 70이 넘어서 봄이 왔어요. 오빠가 제 커피 타주는 이 아침이 저한테는 봄이에요. 텃밭에 상추 올라오는 것이 봄이고 밤에 오빠랑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것이 봄이에요. 오빠가 오이 냉국 끓여준다고 자랑하는 것도 봄이에요. 봄은 젊은 사람들 것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다 와요.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지금까지 밤하늘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